알면 편한 심리학, 알편심.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음을 거닐다 소장 마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아는 심리학 박사 대박사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인스타 해시태그 이벤트 안내를 드렸는데요. 아직 참여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일주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커피 한 잔과 독서의 여유를 즐기고 싶은 분들은 꼭 참여해 주세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 그림을 보신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은근히 창작의 고통이 꽤 있더라고요. 잘 그리는 그림도 아닌데. 잘 그려요. 그래서 미술학원이라도 끊어야 되나, 이거. 이거 대박사님 미술학원 보내려면은 모금 활동이라도 해야 하나요? 그러게요. 진짜 혼자서 열심히 갈고 닦아 보겠습니다. 화이팅! 오늘은 정서 조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 알편심을 시작할 때부터 정말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면서 아끼고 아껴온 것이 바로 이 정서라는 주제인데요. 이 정서라는 것이 우리 삶에 크고 중요한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이죠. 맞아요. 그래서 정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다룰 수가 있는데 오늘 알편심에서는 특히 정서 조절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 이유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자기 정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많이 통용되고 있는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용어가 분노 조절 장애잖아요. 그렇죠. 갑질 논란이니 뭐니 하면서 굉장히 자기 분노를 막 폭발적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공공연하게 언론에 나오기도 하고 또는 어떤 분노 홧김에 뭐 폭행이나 또는 그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언론에 굉장히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그런 사례들 외에도 우리들도 이제 일상에서 분노라는 감정을 조절하기를 참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뭐 지인들 같은 경우에 물어보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가 뭐냐. 그래서 내가 분노 조절 장애인 것 같다. 맞아요. 또는 뭐 내 상사가 분노 조절 장애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종종 심심치 않게 하는데요. 사실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정식 진단명은 아니잖아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의사결정 장애, 결정 장애처럼 진단 명칭은 아니에요. 병원 가서 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진단 명칭은 아니지만 그만큼 정서 조절, 특히 분노라는 정서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회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노라는 것도 결국은 정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정서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잘 느끼고 잘 표현하고 잘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정서 조절을 이야기하려면 우선은 정서가 뭔지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정의하기 힘든 개념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 대표 주자가 정서예요. 그래서 심리학과 학생들은 아마 1, 2학년 때 정서란 무엇인가라는 아주 깊은 고민을 하게 될 거거든요. 쉽게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정서를 말하는 용어들이 되게 다양하죠. 맞아요. 뭐 기분, 감정, 느낌 이런 비슷한 용어들도 많아서 사실은 이런 거 하나하나를 구분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오늘 그냥 여기서 뭐 감정이나 정서, 느낌 이런 것들을 좀 혼용해서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정서라는 것이 뭐냐라고 물으면 심리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각성, 표현적인 행동, 그 다음에 사고, 의식적인 어떤 사고의 혼합체다라고 설명을 해요. 좀 어렵죠. 그렇죠.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것도 감정이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사랑이야 라고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사랑할 때 어때요, 여러분 어떠세요?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그쵸. 얼굴이 빨개지고 홍조가 일어나고 네. 이런 게 바로 신체적인 각성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 어떻게 행동하나요? 뭔가 이렇게 더 다가가고 싶고 네, 몸의 방향이 이미 기울어져 그쵸. 있고 가까이에 안고 싶고 이런 거는 행동적인 표현이죠. 그쵸.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을 봤을 때, 아, 참 예쁘다라던가, 아니면 내가 심장이 뛰고 있는데, 이렇게 두근두근 거려. 너무 내가 쟤를 좋아하나 봐. 이런 의식적인 해석도 함께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서라는 것이 표면적으로 보면 사랑해 이지만 잘 살펴보면 신체적인 각성과 행동과 인지적 자각이 동반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요. 정서의 구성 요소나 정의에 대해서는 조금씩 학자마다 다른 견해를 이제 보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정서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에는 다른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서의 기능을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정서는 생물학적인 기능을 하죠. 생존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면 어떤 행동을 하게 돼요? 도망가야죠. 그렇죠. 뭔가 맹수가 올 것 같다. 그럼 도망가게 해서 생존을 돕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슬픈 감정이 들어요. 그래서 슬픈 감정을 얼굴에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어떤 상대방이 나한테 안아주고 도움 행동을 주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존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정서의 기능이. 두 번째로는 사회적 기능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제가 엉뚱한 소리 할 때 사람들의 표정이 그렇죠. 일종의 정보가 되죠. 그러면 이게 아닌가 봐 이러면서 조금 다른 행동을 취하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의사소통을 돕죠. 아기들이 의사소통을 감정으로 표현하잖아.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막 울면은 불편하다. 나 기저귀에 똥 쌌어. 나한테 와가지고 좀 이것 좀 네. 처리해줘. 이런 거죠. 그런 역할을 하고. 네. 또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의사결정. 기능이 있죠. 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의사결정을 할 때 감정을 배제하라.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건 잘못된 말이죠. 감정이야말로 의사결정을 돕는 가이드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대안을, 우리 예전에 선택 심리학 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A, B, C 세 개의 대안이 있는데 내가 B, C를 버리고 A를 선택하게 될 때 이거를 뭐 인지적인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수도 있지만 B, C를 버렸을 때 느끼는 굉장히 큰 상실감, 서운함, 이것들의 크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또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서라는 것이 긍정적인 쪽의 정서를 느끼게 되면 우리는 그거에 더 접근하는 행동을 하게 그렇죠. 되고, 좀 부정적인 정서가 경험이 되면은 안 하거나 피하거나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정서가 우리에게 주는 사인, 그렇죠. 정보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네. 정서라는 것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생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삶에서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중요한 정서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오해를 하고 있죠. 뭐 특히 이성, 인지적인 능력과 비교해서 정서를 열등하거나 또는 비합리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은 이성적으로 행동해야지 왜 이렇게 감정적이 됐어? 뭐 이런 말들을 한다든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 뭐 이런 그런 것들. 거라든지, 감정을 내비치는 건 나약한 거야. 특히 남자애들한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서는 굉장히 열등한 거다, 비합리적인 거다라는 그런 인식을 알게 모르게 심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정서라는 것은 비합리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이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정서 그 자체는 옳고 그르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정서는 잘 다루면 든든한 안내자, 못 다루면 괴물이다. 그렇죠.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전 이 말에 굉장히 공감해요. 정서가 굉장히 우리 삶에 좋은 기능을 하니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우리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못 다루게 되면 아까 말했던 막 분노를 폭발적으로 표현해서 상대방을 멀어지게 만든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정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점을 여기서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고요. 정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해보고 바로 정서 조절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정서 조절이라는 개념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정서 조절이라는 건 뭘까요?
정서지능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이 정서 조절은 정서지능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서 조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정서 지능을 한번 이해해 보자는 거죠. 네. 이 정서지능을 이야기한 학자가 메이어랑 셀롭이라는 교수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연구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요. 우리가 소위 사람들이 능력 있냐 없냐를 평가할 때 인지적인 능력, 그러니까 지능, IQ 이런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시험 불안 같은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불안이라는 정서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면 망쳐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셀롭이랑 메이어라는 사람이 아무리 인지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정서적인 지능이 뛰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서도 인지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정서지능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정서지능을 또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요. 정서지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나의 정서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이해하는가. 두 번째는 내가 타인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 세 번째가 나와 타인의 정서를 잘 활용하는가. 이 상황에 도움이 되도록 잘 쓸 수 있는가인데 바로 이 세 번째가 정서 조절과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서 조절을 잘 한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상황이나 상대방의 상황 등을 잘 이해해서 융통성 있게 잘 대처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이 정서 조절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정서를 잘 조절한다라고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잘 참는 사람. 혹은 정서를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는 것 같아요. 속으로 막 삼키고 네. 삭히는 사람. 근데 정서 조절을 잘한다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제가 정서 조절과 관련해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거기에서 좀 이제 초등학생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도미노 이거 세우는 거 해보셨어요? 이렇게 쭉쭉쭉쭉 연달아서 쓰러지게 하는. 네, 퍼즐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놓고 쫙 넘어가는 그런 과제를 주는데 정서 지능이 높은 걸로, 그러니까 정서 조절을 잘하는 아이들로 이루어진 그룹과 정서 조절 능력이 낮은 아이들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 도미노를 쌓게 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요, 정서 조절을 잘 못하는 아이들은 하다 보면 이게 툭 쓰러지잖아요. 잠깐만 쳐도 쫙 넘어가고 그럼 다시 세워야 되고 이런 좌절의 순간이 왔을 때 서로 막 남 탓하고 야 네가 쳤잖아 이거 어떻게 또 다시 해 막 이러면서 짜증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정서 조절 능력이 뛰어난 애들 그룹이라고 왜 없었겠어요. 또 누가 툭 쳐서 툭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반응이 다른 거예요. 정서 조절을 잘하는 친구들은 순간적으로는 얼굴에 그 실망의 빛깔 어떡하지? 이런 게 딱 지나가긴 해요. 그러나 그 친구를 혼내거나 비난하거나 짜증내지 않고 야야 우리 다시 힘내서 해보자. 다시 세우면 돼. 이번에는 여기까지는 막아놓고 시작하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과제를 해결해 나가더라고요. 그쵸. 어른보다 낫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서 조절을 잘한다라는 거는 그 순간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았어요. 네. 그 말인즉슨 도미노가 쓰러졌을 때 정서 조절을 잘하는 아이조차도 어떤 실망 감정을 안 느끼는 건 아니죠. 느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 조절 잘한다라고 하면 감정을 안 느끼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감정은 느껴지는 거다. 누구한테나. 대 박사님께서 이제 아이들의 상황을 놀라운, 제가 지금 너무 감탄했는데 그런 아이들의 상황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직장에서도 우리가 흔히 이런 정서 조절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팀장인데 어떤 팀원이 같이 하기로 한 일에서 좀 실수를 해서 데드라인을 못 맞추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팀장이 보이는 반응이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기 감정을 폭발적으로 막 쏟아내는 거죠. 던지고. 그런 사람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막 이러면서 제대로 일 못해? 이렇게 돼서 지금 일을 망쳤잖아! 분노가 여기까지 막 느껴지네요. 네. 이런 유형이 있고, 네. 또 어떤 유형은
좋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그냥 삼켜요. 화는 나지만. 그래서 삼키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겉으로는 삼키지만 속으로는 엄청 막 짜증내고 그렇죠. 자기는 괴롭겠네요. 그런데 절대 표현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자신이 이 상황에서 화가 났다는 걸 인식하고 그 화를 적절하게 잘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 팀원에게 이렇게 돼서 당황스러웠다, 놀랐다, 너도 당황했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감정을 잘 표현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데드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다시 계획을 짜는 등 이런 문제 해결에 집중을 하죠. 그래서 그 폭발적으로 화를 표현하는 사람도 사실 정서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사실 삼키는 사람도 정서 조절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요. 언제 폭발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제대로 이 팀원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를 수 있고 제대로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정서 조절을 잘한다는 거는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을 좀 적절하게 표현한 다음에 그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처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저희가 정서 조절을 잘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좀 구체적인 방법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서 조절을 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이론과 방법들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오늘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지영 박사의 효과적인 정서 조절 4단계 모형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단계는 알아차리기 단계예요. 이 단계에서는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정서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아차리기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정서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자기의 신체적인 반응, 감각을 관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명상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감정 같은 게 이렇게 일어날 때 그거에 압도되거나 이러지 말고 그 순간에 우리가 멈춰서 머물러 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내 심장이 빨리 뛰고 있나, 손에 땀이 나나,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나 이런 감각들을 느껴보면서 이런 순간에 내가 느끼는 감정이 바로 불안인가? 뭐 이런 걸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다음번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드러났을 때 혼란스럽지 않고 내가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조금 더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알아차림과 관련해서 예전에 어떤 장면을 봤는데요. 이렇게 상담을 공개적으로 시연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담자, 그러니까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는 분이 자기가 너무 우울하고 죽고 싶고 막 이런 강렬한 감정을 막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상담자가 우선 우울하다, 죽고 싶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 감정을 속에 있는 걸 한번 꺼내서 보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미지로 마음속에 있는 그 감정의 덩어리를 꺼내서 손 위에 올려놓으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좀 당황하면서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눈을 감고 따라와서는 그 상담자가 이런 지시를 하더라고요. 표면이 어떤가요? 그 감정 덩어리의 표면이 어떤가요? 차가운가요? 뜨거운가요? 부드러운가요? 뭐 말랑말랑한가요? 이런 식으로 감각을 느껴보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 끝에 그 내담자가 하는 말이 자기는 그냥 이게 불안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꺼내놓고 보니 좀 말랑말랑한 것도 있고 보들보들한 것도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그냥 어떤 것이 느껴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감정으로 이름 붙여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사실 감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리고 꺼내놓고 느껴보면은 사실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서를 경험한다라는 거는 나의 상태에 대해서 내가 아는 단어로 이름을 붙여주는 것 뿐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름을 붙여줄지는 내가 결정하는 건데 잘 관찰하지도 않고 너는 불안이야, 너는 우울이야, 너는 행복이야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 있지 않냐. 그래서 우선은 잘 들여다보고 관찰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감정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감각을 온전히 느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막상 다 느꼈는데 다 관찰도 했는데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를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몇 개 안 돼. 꺼내놓고 보면 한 5개? 화나, 뭐 슬퍼 이런 몇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감정 리스트, 감정 단어 리스트 이런 것들을 검색하셔서 아 이런 감정도 있구나, 이런 건 어떤 감정일까를 공부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맞아요. 알아차림의 단계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상담할 때 감정을 잘 인식하시지 못하는 분한테 감정 리스트를 프린트해서 드리거든요. 좋은 그러면, 방법이죠.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런 건 이런 것 같다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기도 해요.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 감정을 알게 해주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기들은 아직 말로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니까 울거나 뭔가 몸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때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아유 우리 애기 불편했어요, 아유 우리 애기 속상해요, 서운해요 이런 식으로 그런 행동들이나 표정이나 이런 걸 보고 감정을 열심히 읽어주잖아요. 맞아요. 애들한테 해주는 것 같은 그 읽어주고 알아차려주는 거를 자기 자신에게 해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첫 번째 단계, 알아차리기 단계를 지나셨으면 이제 감정을 아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보는 거죠. 이 감정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고조되어 있지 않고 평소에 내가 느끼는 감정들, 그러니까 잘 익숙한 감정들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떤 단계로 넘어갈 수 있냐면 인지적 또는 행동적 방법을 쓰실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알아차리고 나면은 이 감정이 지금 너무 큰가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좀 잘 다룰 수 있겠다 싶을 때는 인지적 행동적인 방법으로 바로 들어가라는 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인지적 방법이라 하면 아마 ABC 방법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인지치료 이론이기도 해요. 우리가 어떤 정서를 느낄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이 정서를 유발했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제가 노트북이 고장났어요, 최근에. 그러면 이 노트북 때문에 당장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너무 짜증이 나고 속상한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노트북이 고장나서 내가 이렇게 짜증났다 이지만 사실 노트북이 고장났다고 해서 누구나 짜증이 나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 사이에 바로 우리의 신념, 빌리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BC 이론인데요. 이 신념이 저 같은 경우에는 제때 할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신뢰롭지 않다, 약속을 못 지키면 안 된다, 이런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노트북 고장난 게 그렇게 짜증이 난 거죠. 그러니까 ABC 이론을 적용해서 우리의 정서를 조절한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이 감정을 유발한 나의 생각, 내가 도대체 어떻게 믿고 있길래, 어떤 신념을 갖고 있길래 이런 감정으로 연결되었는지 스스로 또 알아보시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에 대해서 한번 이게 정말 합리적인 생각인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네. 점검을 해보시면 좋다는 네, 거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그냥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감정이 문제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노트북이 고장나서 짜증이 난다. 아우 짜증나. 이 정도면 뭐 제가 이런 걸 사례로 얘기하겠어요. 막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남편한테 일하는 남편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노트북 고장났는데 어떡해 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생각해도 진상만상 이런 거 할 때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 그럴 때 내가 가진 신념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예를 들면 약속을 못 지키는 거, 그러니까 누구한테 몇 시까지 보내주기로 했는데 시간을 조금 늦어지는 거, 이게 그렇게까지 치명적인가? 또 그렇게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설명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저의 감정에 왜곡을 일으키지는 않았나. 꼭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닌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보고 다른 방면으로도 한번 생각을 시도를, 해보는 거죠. 네, 해봐야 되는 그리고 거죠. 또 이렇게도 이제 생각하는 거죠. 조금 늦었더라도 설명하면 상대방이 이해해 줄 거야. 이런 맞아요. 식으로 인지적으로 네. 접근하는 이제 방법이 있고요. 또 이제 더불어서 행동적인 방법도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아까 제가 초반에 언급드렸던 그 팀원이 실수를 해서 데드라인을 좀 이제 놓치게 된 그 상황에서 이제 팀장이 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데드라인 며칠까지인데 지금 며칠밖에 안 남았어. 그럼 이때 뭘 해야 되지? 계획을 다시 세우고 그다음에 일을 다시 분배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적인 접근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정서가 그렇게까지 우리를 압도하고 있지 않을 때는 좀 인지적으로 유연한 다른 생각들을 해본다거나 당장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행동을 돌입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조절해 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감정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느냐의 질문에 굉장히 고조되어 있다.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겠다. 너무 감정이 크고 깊다. 이럴 때 또 질문해 볼 수 있는 게 이 감정에 접근해서 직접 다룰 수 있냐 없냐 이걸 질문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직접 다룰 수 없어요. 감정이 너무 뜨거워요. 너무 깊고 이럴 때는 이 감정에 지금 다가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주의를 분산하는 방법을 쓰자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이제 주의 분산적 방법이라는 거는 이제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주의를 이제 이것과 관련 없는 대로 돌린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가 좋아하는 유쾌하고 즐거운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자리를 이제 떠서 이제 환기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간다든지 뭐 산책을 한다든지. 아까 그 팀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 부하 직원한테 너무 화가 나면은 잠깐 나 커피 한 잔만 마시고 와서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렇죠. 주의 분산적 방법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꼭 정서 크기만의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주의 분산적 방법을 정서 중심 대처라고도 말하는데 좀 비효과적인 정서 대처라고도 하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잠깐 회피하고 돌아와 봤자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또 그 정서를 느낄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좀 비생산적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꼭 정서가 클 때뿐만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마주했을 때 엎질러진 물처럼 네, 담을 수 없을 때 예를 들어 누군가의 죽음 이런 건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살릴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는 그 순간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환기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따라 네. 이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이 주의 분산 방법을 쓰실 때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상대방과 갈등이 있거나 어떤 감정이 상했을 때 내 감정이 너무 고조가 되어 있어서 그럼 주의 분산 방법을 써야겠다 라면서 갑자기 말도 없이 휙 나가버리면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좀 벙찌겠죠. 또는 이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갈등이 더 고조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대방과 어떤 상호작용이 있을 때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잠깐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오겠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팀장의 예에서도 팀원과 얘기를 하다가 그냥 자리를 뜨기보다는 팀원한테 양해를 구하고 조금 이따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킬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질문 그 감정에 접근해서 직접 다룰 수 있는 상황인가의 질문에서 아니다. 이건 너무 뜨겁다 하면 주의 분산적인 방법을 썼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질문에 그렇다. 이 감정에 내가 접근해서 다룰 수 있겠다. 이런 상태라면은 체험적 방법을 쓰실 수 있어요. 이 체험적 방법은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표현한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감정과 만나는 것. 세 번째로는 감정을 수용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건데요.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감정은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표면에 있는 감정,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내면에 있는 뿌리가 되는 감정인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 내가 화가 났다. 굉장히 분노가 일어났다. 이러면 표면적으로 우리가 화났어. 분노가 일어났어. 이렇게 말하지만 근원적으로 들어가면은 다른 감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부하한테 화가 난 것처럼 우선 1차적으로 감정을 경험하지만 사실 그 밑에는 부하에 대한 기대,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실망감 이런 게 더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왜곡해서 해석하는 걸 수도 있는데
쟤가 날 무시해서 이거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감정이 들어서 자기가 무시당할까봐 두려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이제 감정을 느끼고 표현한다라는 거는 그냥 그 순간 느껴지는 감정을 느껴보라는 게 아니라, 아, 표면의 감정은 이런 건데 그 밑에는 또 어떤 감정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차근히 느껴보고, 아, 이런 마음이었구나. 내가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거를 좀 알아차리는. 그렇죠. 그래야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험적 방법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감정과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단계에서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라고 하셨는데 2단계에서 감정과 만난다라는 거는 자기의 참 감정, 진짜 감정과 대면하는 그런 걸 의미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이럴 때 있잖아요.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화가 났다. 근데 가만히 그 감정을 들여다봤더니 얘가 나를 이제 싫어하는 거면 어떡하나, 그래서 나를 떠난다는 사인이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함이 느껴졌다. 그러면 감정을 만난다라는 건 화나는 감정과 만난다기보다는 그렇죠. 나의 이 불안함, 버림받을까 두려운 마음, 이런 것과 직접 대면하는 거. 그렇죠. 그 이런- 참 감정과 대면하는 거를 말을 하는 거고요. 근데 그럴 때 사실은 어떤 참 감정은 굉장히 우리가 별로 느끼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표면 감정으로 덮는 거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덮는 거거든요. 참 감정은 나를 정말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이것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감정을 피하지 말고 대면하시고 어쩌면 눈물이 나면 눈물이 나는 대로,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만나보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맞아요. 저도 이제 그런 구직 활동을 할 때를 생각해 보면 그 쓰라린 실패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되게 느껴지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잖아요. 아쉽게 뭐 지원하셔서 감사하지만 아쉽게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말하면 웃기시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떨어졌다고 하지 막 이렇게 화도 났다가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의 끝에는 내 자신의 초라함과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되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 슬픔, 이런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과 대면하고 싶지 않아서 쇼핑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막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 더 기분 좋은 척 한다던가 이러고 나면 더 약간 씁쓸함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감정과 만나려면 용기도 필요하고 또 더 어쩌면 깊은 감정으로 빠져들 준비도 해야 그렇죠. 되고 쉬운 일은 아니네요. 그래서 아까 이 감정에 접근해서 직접 다룰 수 있는 상황인가를 살펴보라는 거죠. 만약에 그 감정에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쇼핑하기도 뭐 문제 해결은 아니지만 일시적인 방법은 아까 주의 분산적 방법으로서 조금 도움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내 감정의 역량? 나의 역량을 좀 고려해서 내가 이 감정의 밑바닥까지 가서 마주할 수 있다. 혹은 그래도 견딜 수 있겠다라는 조금의 의식이 있으면은 끝까지 한번 가보고 그랬다가 내가 와르르 무너질지도 모르겠다. 그만큼 크고 힘들다. 이러면은 좀 쇼핑을 하든 채팅을 하든 뭘 하든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해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 감정을 담아내는 그릇의 크기를 크게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걸로도 들리네요. 그 다음에 이제 체험적 방법의 세 번째 단계는 감정을 수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이제 감정을 인지적으로 수용하는 건데, 우리가 감정은 막 피하려고 하고 이러기도 하지만 어떤 감정이든지 다 그 상황에서는 있을 수 있는 감정이야, 자연스러운 감정이야, 그럴 수밖에 없었지 하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그래 너는 당연한 거야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을 수용한다라는 걸 많이들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감정을 그냥 수용하면 더 커지거나 더 깊어지거나 거기에 내가 빠져들게 될까봐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수용이라는 거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고 감정은 또 받아들이고 나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이제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제 왜 애들이 넘어지면 보통 어떻게 반응하나요? 애가 네, 막 울잖아요. 엄마가 이제 반응하는 거요? 네. 엄마가 여러 가지 반응인데 뭐 일어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일어나 이렇게 울지 마. 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어때요? 안 괜찮잖아요. 그렇죠. 아프지 놀랬지 너무 아프겠다. 이게
감정의 수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오히려 울지 마 하면 더 울고 아팠지 호호 해주면서 좀 수용해주고 근데 조금만 기다리면 괜찮아질 거야 이러면 나아진다는 그쵸. 거예요. 그래서 감정의 수용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자신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나눴는데요. 또 타인의 정서를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정서를 경험할 때 상황을 돌이켜보면 나 혼자 있을 때보다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타인의 정서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또 왜곡 없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드는 거는 타인이 긍정적인 정서를 저한테 표현할 때는 별로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렇죠. 좋죠, 뭐. 근데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할 때 그거를 좀 받아들일 수 받아들이기가 있는? 힘들어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저희 딸이 저한테 엄마 미워!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순간 아이가 엄마 미워! 라고 말했다는 거, 그 미움의 감정에만 제가 초점을 맞추면 나도 밉다! 이렇게 되면서 되게 미숙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 정서라는 것은 결국 욕구의 좌절 혹은 욕구가 만족되었나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내 욕구가 충족이 되면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 거고 내 욕구가 좌절되었으면 부정적인 정서가 느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미워 할 때는 아마도 엄마한테 기대한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이 좌절되었다라는 표현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엄마로서는 밉다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애기 뭐 엄마랑 하고 싶은 거 있었어? 엄마한테 뭐 기대한 거 있었는데 뭐 못했어? 속상했어? 이렇게 들어주면 서로의 정서가 더 잘 소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이제 정서에 담긴 욕구, 상대방의 욕구를 잘 캐치하고 또 알아주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같은 상황이라도 서로 다른 정서를 경험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측면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서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상황에서 내가 어디에 초점을 둬서 해석하는가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인지적인 유연함을 발휘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내 정서를 이해하는 것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타인의 정서를 이해할 때도, 저 사람 왜 저렇게 느껴? 이렇게 우리가 흔히들 이상해 하면서 판단하기 쉬운데 사람마다 느끼는 어떤 상황이나 이유들이 다를 수 있으니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보자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정서 경험 자체를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불안을 안 느끼고 싶다. 이 고통스러운 감정을 빨리 끝내고 싶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시는데요. 그 감정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맞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그렇죠. 호소하시겠어요. 근데 사실 정서라는 것이 느끼지 않는다고 이제부터 안 느껴야지 한다고 안 느껴지는 것이 아니죠. 그게 해결책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정서를 잘 조절하고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그 감정을 느껴봐야 된다는 거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그 감정이 흘러가도록 해야지 그 감정이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들의 근원이 보통 정서를 회피하거나 이렇게 도망가려고 할 때 생겨나는 문제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발표 불안 같은 것도 발표할 때 불안할까봐 불안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불안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어서 발표를 망쳐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발표 불안을 치료할 때 우리가 개입하는 첫 번째 방법이 예를 들면은 이렇게 발표 장면에서 여러분 제가 발표 불안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합니다 라고 말하고 시작해라. 그러니까 자기의 불안을 먼저 인정하고 느껴라 라는 조언을 많이 하잖아요. 하기도 하죠. 그래서 네. 정서 경험 자체를 피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그래서 정서는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 정서를 어떻게 잘 꺼내놓을까 라는 거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서도 결국 우리가 피하려고 하면은
대면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더 커지거든요. 근데 막상 대면해 보면 그렇잖아요. 맞아요. 두려워했지만 막상 대면해 보면 별거 아니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알편심을 들으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같은 메시지라는 것을 어느 정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연습하고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심리학의 일관된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결국 정서 조절도 경험과 연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정서와 정서 조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대 박사님의 정리 시간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은 정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 인지적인 능력 그 이상으로 어쩌면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다룰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서 조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 정서 조절의 첫 번째 단계는 기억하시죠? 알아차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감각 이런 것들을 충분히 느껴보시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정서일까를 스스로 좀 이름 붙여보시는 그런 연습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정서의 크기나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절 방략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이 정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싶으면 인지적 혹은 행동적인 방법으로 바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정서를 직접 다루기가 너무 어렵다 이러면 잠시 그 정서로부터 좀 멀리 주의를 분산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다룰 수 있겠다 싶으시면 그 정서를 충분히 느끼고 이 정서와 대면하셔서 특히 표면의 감정뿐만 아니라 내 내면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진짜 감정과도 마주하셔서 이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정서가 중요한 만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수용해 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서와 그 정서 이면의 욕구에 대해서도 좀 한번 잘 귀를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정서 조절 역시 경험과 연습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정서 조절에 대해서 좀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는 이유는 감정이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감정을 통제하며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영화 인사이드 아웃 기억하시나요? 이 영화가 책으로도 나왔는데요. 표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기분은 어떤가요? 기쁘거나 슬프거나 화가 났더라도 그 마음은 틀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감정을 밀어내지 말고 그 감정에 머물러서 친구가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